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호우 피해가 큰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주요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는 여전합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엇갈린 법안 중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있는데요.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지역 청년들의 문제 짚어보고 경북 지역의 호우 피해 수습 상황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7월 21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쪽 1km 정도 정체를 보이고요. 시내도로는 구간 속도 떨어지는 곳 있습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에서 복현 5거리 방향으로 답답하고 달고발대로 용산 내거리에서 이공역 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보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도촌교에서 경대교 지날 때까지만 속도 줄이는 모습입니다. 팔달교 위쪽으로는 도심으로 나오는 차량들만 가득 몰린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드는 중복입니다. 오늘도 뜨겁고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격상된 곳도 있습니다. 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5.7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물에 빠져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발견된 최수근 상병의 빈소가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어제부터 차려졌습니다. 분향소에는 유가족들과 동료 해병대 장병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헌화 직전 유가족들은 해병대 사령관을 붙잡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최 상병의 어머니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왜 일이 터지고 이렇게 뒷수습만 하냐,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국방부의 입장은요? 네, 군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인데요.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군의 대민 지원 여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최상병의 빈소를 일반인도 조문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했다고 합니다. 조문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최상병의 장례는 해병대 장으로 치러지며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진행됩니다. 해병대는 최상병을 일병에서 한 계급 추서 진급시켰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계급인 일병이 아닌 상병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경북 예천의 실종자는 3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경북도 내에선 사망 24명, 실종 3명, 부상 17명입니다. 폭우로 급류에 휩쓸리거나 매몰된 주민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으나 남은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2명이 실종된 예천 감천면과 1명이 실종된 은풍면 일대에서 드론과 보트, 구조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찾고 있습니다. 호우로 일시 대피했다가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은 1,200명이 넘습니다. 네, 농민 피해도 막심할 것 같은데요. 네, 경북도의 경우 농작물과 농경지 3,197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예천군만 봐도 백성리의 경우 지난 15일 마을 윗자락에서부터 유출된 토사가 사과밭을 만나 내려오면서 사과 농사가 초토화됐습니다. 예천 은풍면과 인근 감천면 등에서는 물에 잠겼던 인삼밭이 비가 그치며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고요. 한 해 농사를 접을 처지에 놓인 농민들은 쏟대밭이 된 농작물을 보며 어떻게 살아갈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빠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장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최대 9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고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오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경북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집중호우와 침수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드론 방제단 등을 활용해 긴급 방제를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네, 신속하고 지속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구미는 반도체 분야, 포항은 2차 전지 분야가 선정됐는데요. 구미는 경기 용인과 평택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가 됐습니다. 특화단지에는 클러스터, 인프라, 인허가, 연구개발 인력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구미시는 향후 반도체 육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32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 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포항의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연간 70만 톤 이상의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될 방침입니다. 네, 대구시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산업부는 어제 대구를 모빌리티 모터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본, 중국 등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마련을 위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타와 인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핵심 분야는 자성 소재, 구동 모터, 제어기, 감속기 등 모터 핵심 소재부터 구동 모듈까지인데요. 대구시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기업 간 연대와 동반 성장을 유도해 글로벌 모터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 토박이이자 프로 호작질러라고 하는 박유진입니다. 최근에 로컬 리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북두칠성이라는 팀을 결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북두칠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북구에 사는 청년들 모두 칠성시장으로 모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칠성시장에서 요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기획했고요. 참여자가 로컬 요리를 하기 위해서 칠성시장 안에서 식재료를 찾는 모험을 하기도 하고 시장 반찬 가게 사장님을 모셔와서 진미채 무침 배워보기, 아니면 좀 쌀집 사장님을 모셔와서 맛있는 쌀을 고르고 밥 맛있게 짓기, 이런 요리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완성된 요리로 참여자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게 좀 가장 큰 목표예요. 대구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만큼 내가 사는 동네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러하고 대구는 만들어 갈 게 많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함께 내가 살고 싶은 대구,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대구로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청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 청년들이 그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 갚아서 학자금 푸어가 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태와 해법을 좀 찾아볼 텐데요. 국가장학금을 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네. 국가장학금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국가장학금에 장학금 형태로 지원되는 게 있고 대출 형태로 지원되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2009년도에 그 높은 등록금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반값 등록금 네. 구현이라 해서 만들어졌고요. 2012년부터 이제 제도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산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준 형태가 소득분위죠. 맞습니다. 네, 해서 그 장학금을 지원해 준 형태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 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제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현재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은 ICL이라고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입니다. 네.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은 이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네.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그렇죠. 현재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채무자가 2022년 기준 전국 10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이 중에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는 5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한 후에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는 건데 체납액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취업 후 상한 학자금 체납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4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네. 2018년에는 23억 8천만 원 정도 규모였는데 많이 늘었는데요. 4년 사이에 30억 원이 넘게 늘어난 네. 거죠. 체납 건수도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서 4,600여 건에 이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취업하자마자 돈을 갚는 건 아니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취업하자마자 갚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 처음에 취업을 해서 바로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네. 소득에 맞춰서 갚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이자만 갚다가 그리고 이제 원금까지 같이 갚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후에도 그런데 이렇게 좀 바로 갚지 않아도 되고 일정 수준 이상 될 때부터 갚는 걸로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이 이제 국가 장학금이나 장학금 대출 형태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은 뭐냐면 결국은 대출을 해주든 뭔가를 해주든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갚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야 되고 네. 이 갚는 거 이외에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네. 대출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금 대출이 2018년 대비해서 2022년 체납액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네. 또 그 취업난이 길어져서 초과 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의 네. 판정 기준이 이제 졸업 후에 3년이 경과하기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 그러니까 졸업하고 3년까지 이제 상환을 못한 채무자거나 네. 아니면 상환이 개시된 후에 취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거죠. 상환이 개시된 후에 3년까지의 상환 대출액이 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네. 이 졸업하고 취업이 계속 안 되거나 취업 후에 이제 실직 혹은 이직을 위해서 미취업 상태로 돌아가면 소득은 없는데 이제 상환 의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거죠. 요즘 트렌드가 좀 이직이 잦더라고요. 예, 이게 첫 직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첫 직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제 대학생들이 흔히 하는 말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처음에 빨리 들어가야지 이제 오래 간다. 아니면은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커진다. 네. 이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점프업을 시도하는 이제 그 사회초년생들도 많고 네. 첫 직장에 막 예전처럼 그렇게 이전 투구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는 조금 바뀌었다고 할 수 장벽이 있죠. 좀 낮은 곳부터 뚫어서 점점점 높여간다는 의미네요. 예. 네네. 취업의 트렌드도 조금 많이 바뀐 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번에 들어갈 때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이 시장 역시 사람들이 몰리면서 조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프를 해서 가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직을 하기 전에 조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신용 유의자, 네. 즉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거든요. 네. 학자금 대출을 어떤 대학생들이 받는지 잘 생각해 보면 별도의 지원이 풍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4년 사이에 30억이 늘어나가지고 아무래도 체납 규모 실태가 54억 원이라는 숫자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좀 숫자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원인이 이 젊은 세대들이 좀 너무 많이 모으지 않고 쓰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성세대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사실 이 통계가 작성된 것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코로나 시기가 조금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재난적 질병 사항이 돼서 네. 휴학한 학생도 많을 것이고 네.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즌에 약간 그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물가는 상승을 하고 뭔가 이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결과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학생들이 이 취업을 하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게 국가 장학금 및 성적 장학금 확대 역시 네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대출 변제 능력 증가를 기대하는 입장이 왜 아까 말씀하신 네. 양질의 일자리 그런 측면이죠. 근데 일자리 문제를 오늘 다루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금 대출금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정 계층에게만 원리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공감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 체납과 취업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 네. 부분만큼은 보편적 복지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위를 좀 더 어떻게 너무 세분화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받을 수가 완화를 있어야죠. 시키자. 네. 소득 분위가 높은 학생이든 적은 학생이든 모두가 이제 혜택을 누려야 이제 취업 시에 저 학생은 혜택을 받은 학생, 나는 못 받은 학생, 공정치 않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뭐냐면 네. 대학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사실은 지금 OECD 국가 기준에 했을 때 2020년 저희 대한민국이 1위가 이제 대학 진학률 높게 나왔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70%가 다 대학을 간다는 거거든요. 네. 20대 청년 중에.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의 학자금 문제나 이런 등록금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회와 지금 비교했을 때 대학의 능력은 과연 그만큼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봤을 때는 대학에 나와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돼서 네.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취업이 잘 됐어요. 네. 실제로 그분들이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의 대학은 어떤 기준이냐면 학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대학 고등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대학을 다 가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대학을 정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대학 기능이 온연하게 돼서 실제로 대학에 나왔을 때 뭔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취업들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은 혜택을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대학이라는 기능 자체를 좀 살려놓고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출 문제를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이자가 많이 내렸다고 1.7%라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아예 면제를 해주자라는 그렇죠. 방안이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계기잖아요. 여야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 이자 전면 면제해주는 네. 이제 네. 법안을 가지고 여야에서 다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 김경민 부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저희 김기현 당대표님께서도 발표하셨던 대학생 패키지처럼 사실 네. 좀 공감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은 그 국가장학금 1분위부터 10분위 중에 5분위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5분위까지 해당해서 이 친구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좀 해결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네.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소득 기준이 단순히 가구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이 복잡한 계산식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 4인 가구 기준 월 1,024만 원 이하 학생이 이제 8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2022년 2학기 평균 소득 기준으로는 527만 원 정도입니다. 한 가게에서 527만 원 정도의 소득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매년 850억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네.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본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 자료가 2010년에 발표된 자료예요. 그 2010년 1학기 이자율이 5.7%였고 지금은 1.7%잖아요. 네. 이 계산식 자체가 조금 틀렸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하나의 그 생각은 뭐였냐면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네. 결국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복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를 해줄 거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처럼 대학이라는 건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해서 가는 개인적인 그거잖아요. 저 의무교육도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전체로 다 확대를 해서 해주다 보면은 이 국가 재정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담은 커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국가장학금 항상 신청 뒤에 나오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이렇게 구간이 높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소득 구간이 높은 학생들도 이 취업이 어렵고 네. 그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건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지원이 선순환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지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자체가 나와서 가지고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많거든요. 성인들의 학자금 푸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앞으로 결국은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 빚을 가지고 뭔가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떠나 지역의 미래도 암울하겠죠. 네.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많아야 되고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지자체들에서 뭐 학자금 감면 이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정책들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이자를 갚아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빚을 졌고 그리고 흔히 아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중도 탈락률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 대학을 실제로 갔지만은 오히려 그 대학에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대구 행복기숙사 개관식에서 홍준표 시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구 인재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대구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환경을 만들겠다. 이 ICL 체납금이 54억 원인데 10조 원이 넘는 대구시 한 해 예산으로 보면 그 숫자가 네. 크지 않거든요. 앞으로 지원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는 감염 취약시설에 직접 방문해 한방진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을 방문해서 한의학 건강교육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강상담, 침시술, 엑스제 처방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마도인 체조까지 이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건강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달서구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김태령 한의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항상 다리가 무거워요. 무주룩하게 돼가지고. 다리가 무거워요? 예. 허리는 어떠세요? 허리 아프진 않았는데 자꾸 꼬꾸러져요. 아들이 허리 좀 피라 하는데도 안 피져요. 허리 한번 볼게요. 예. 허리 근육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죠? 예. 우리 다리에 침을 좀 맞아볼까요? 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안 그래도 뭐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 가고 싶었는데 아니면은 뭐 요새 안 그래도 어깨 너무 아파서 잠을 잘 못 잔다. 다리가 요새 너무 시리다, 저리다 이렇게 오는 게 필요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싶어서 한 기간을 여러 차례 가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어른들께서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을 매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찾아가는 한방진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신 분도 많은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면 좋아하시겠어요. 네, 이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곳에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진료를 하는데요. 네. 참여 어르신들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르신 침 맞으시고 좀 어떠세요? 많이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안 아파가 침이 없나 싶어가 내가 들어봤거든. 들어본 게 침이 꼽히서가 살못이 내려가게 있었어요. 하나도 안 아픈데 지금 개운합니다. 오시가 치료해줘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든든 건강하셔서 강학년 4등급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왼쪽에는 3개가 딱 붙었대요. 신경이 누질려가지고 올 정월달에 진짜 하늘이 노랄 정도로 애 놓는 거 100배 더 아팠어요. 영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잖아. 기분이 침 맞으면 옛날부터 침이 좋다 하잖아요. 그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진짜 꼽았는지 안 꼽았는지 모를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안 아프게 잘했어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힐체 아니고는 내가 몸끔지기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자주 찾아주시면 고맙지. 이쁘고.
네, 침 시술과 약 처방을 하면서 동시에 건강 체조도 하는데 안마도인 체조는 어떤 건가요? 네, 손으로 혈자리를 문지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든 영상을 보고 동작을 따라하면 되는데요. 이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따라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유미숙 보건행정팀장에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순회 한방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면역력 강화와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찾아가는 한방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시설을 방문하였고 연말까지는 70개 시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방 진료는 침 시술입니다. 아무래도 한의원을 가시지 않고 계신 곳에서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도인 체조도 잘 따라하시고 많이 좋아하십니다. 달서구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는 찾아가는 한방 순회 진료 외에도 금연가 중독센터 등록 대상자에게 침 시술과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를 위한 마음 한방 건강 교실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 계층에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순회 한방진료는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리상 중복인데요. 중복답게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대구는 오른다고 하고요. 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는 또다시 대구 경북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7월 21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